네, 다음은 발제 순서입니다. 첫 번째 발제는 정신건강정책의 문제점과 가족들이 바라는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지회 배점태 회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정신건강회복협회 심지회 배점태 회장입니다. 오늘 발표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모친상이 있어서 모친상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도 우리 당사자와 가족분이 저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다음에 아픈 아들을 둔 교수님께서 저희 가족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PPT 자료가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과 당사자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김진일 대표님한테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발표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마는 제 목소리가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 당사자와 가족의 절절한 목소리로, 가족의 목소리가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 만든다고 자료를 보냈습니다만 그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없이 바뀌었고 새로운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유는 우리 당사자와 가족분들이 저한테 많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조기 적기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질환 조기 치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받지 않는 정신기관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회복률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현병 첫 치료 시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첫 치료 시점이 선진국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선진국에 비해서 치료 시점이 4배나 더 늦느냐? 선진국은 치료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 지식이 부족한 가족은 편견 등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통제할 수 없어 입원을 치료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 적기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인간 존엄성 붕괴로 본인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측면에서도 당사자 노동력 상실을 위한 사회적 부담 증가와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정신복지법 관련 가족 입장에서 본 이번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부담시키는 보호의무자 제도입니다. 이 법 조항으로 인해서 국가 책임 회피 근거 조항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식이 부족한 당사자를 직접 병원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 비자의 입원이 까다로운 입원 요건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 좋은 인권 친화적 보호병실의 부족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에서 보호의무자 책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요양, 사회적 적응 훈련, 자타의 위험 방지 등을 전부 다 가족한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다른 장애 종류와 달리 정신질환자에만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입원 치료 관련 문제점
관련하여 국가에 방치함으로써 당사자가 치료 거부 시 가족들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자의 입원 치료 갈등으로서 많은 가족들이 폭력 행사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흉기낭동으로 의사 아버지가 사망하는 이런 사건 보도가 우리 가족들이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일부 당사자는 사회에 묻지막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한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지배되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나 당사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긴급할 경우는 국가에서 개입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는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비자의 입원 요건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비자의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타의 예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치료가 필요하나 자타의 예임이 없는 은둔형 외톨이는 법에 따르면 입원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배받는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되고 이 모든 책임은 가족이 부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타의 예임인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예임이 명백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 자살, 살인 등 실제 발생해야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폭행 미수, 자살 미수 입원 못합니다. 가족이 자료 확보, 증명이 어렵게 됩니다. 가족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현재 법에서 의사 2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학 적합식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같이 의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자의 입원 허용을 요청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문의 의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서 국가의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법 개정 어렵나? 결국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쉽게 됩니다. 현재 법조망에 다음 각 호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글자 모두에라고 이 세 글자만 삭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는 정부의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호의무자 2명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안희덕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었기에 입원 조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주민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 형이 동생에 대한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마는 법에서 보호 의무자가 아니라고 국가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국가에서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급병동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좋은 환경, 인권이 보장되는 병원에 맡기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응급병동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3일밖에 입원하지 못합니다.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가족에서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병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 데 없는 우리 당사자들이 병동이 부족하여 치료가 아니라 요양시설인 재신요양시설로 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수영 교수 사망, 안희덕 사건 등으로 조기 적기 치료를 위한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의료치료 지원 청구 제도입니다. 치료가 중단할 때 병원장이나 센터장이 의료치료 지원 청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혁신위 보고 자료에 의하면 매우 그 실적이 저조합니다. 심재가 왜 이렇게 제도가 안 되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심재가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놔둬서 왜 제도가 활성화 안 되는지 그 사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한다면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조기 적기 치료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제2차 정신건강복지개혁의 21개 핵심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과론 다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주요 과제가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입니다. 그런데 입원 요건 강화로 상급병원, 보호병 등이 당사자 감소됩니다. 입원 요건 강화로 우리가 사설 구급대로 해서 상급병원에 들어가면 안 받아줍니다. 인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환자 수가 감소되죠. 두 번째 또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치료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병상을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과 보호병 등 운영의 부담이 가중되어 민간 병원뿐만 아니라 병동 운영 의무가 없어 이것도 문제입니다. 다수 대학병원도 정신과 변동을 축소 폐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치료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가족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입니다. 또한 2기 개입팀, 의료지원지도대와 같이 신속 대응 체계와 즉시 치료 인프라 구축을 요구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가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에 폐쇄병동 809 국회로부터 증액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도 찬성합니다. 가족의 좋은 의사가 좋은 병 의사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이 국가 돈이 돼서 상급병원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을 국가 의무에 부여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급병원도 운영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역할 인정 적극적 활용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신장애인들은 10만 4천 명으로 지금 등록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조현병 환자는 50만 명, 약물 복용이 필요한 사람은 25만 명,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약물 복용하는 사람은 1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전체 대상자의 한 50% 정도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일단은 병식이 없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정상이라고 판단해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합니다. 가족은 내 자녀가 정신장애라는 사실을 인정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이 장애 등록을 하고 싶지만 제도적 문제로 등록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중증 정신장애를 받으려면 앞에 능력장애 6개 항목 중에 3개 이상을 못해야 됩니다. 음식 섭취 못해야 됩니다. 대소변 관리 못해야 됩니다. 규칙 통물 약물 복용 못해야 됩니다. 대중교통 일반 공공시설 못해야 됩니다. 이 원칙대로 장애인 등록을 적용한다면 우리 정신장애는 치매 수준 되어야 중증장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일을 해도 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 정신장애인 경우는 일을 하는 경우는 탈락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우리 조현병 환자를 경증으로 신설했습니다. 가족들의 의견, 전년 청취 없이 일방적 결정입니다. 복지가
많이 악화되었음에도 모르고 우리 가족들을 모르고 있는 가족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급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증상이 있는 분에도 어떤 사람은 중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장애 특성을 미반영한 채 신체장애인 판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특성이 맞는 새로운 기준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 당사자들에게는 일자리 제공 제초를 요청합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복지는 장애인 등록보다는 일자리 제공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정신장애 특성을 감안하여 미등록 정신장애인들도 일본처럼 일자리 배려를 요청합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2,30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한테 16,000개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장애 동료 지원과 관련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 중에 단 1%만 우리 정신장애인한테 투자하면 우리 동료 지원가 350명 중에 급여를 주고 수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4천억입니다. 2025년 예산에 노숙자 복지 예산은 41억 원입니다.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다수의 국민에게도 정신질환은 중요한 관심 분야가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복지 예산에서는 정신장애인은 노숙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이 장애 정도로 2019년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신장애인 가족분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애복지법에 중증을 받은 정신장애인들은 대부분 장애연금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연금법에서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중복, 상급 장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장애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장애연금 법 개정되고 장애연금 받는 정신장애인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 통계자를 공개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법에 의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22개 국회 이재명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올해 이재명 정부도 123개 국정과제 중에 장애인 연금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수급권자 학대로 연간 1조 이상 재정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부 재정 소요가 부담이 된다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우선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등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50%, 한 5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당사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장애인 연금 지급하는 것은 2,700억 정도 연간 소요가 납니다. 이 정도는 국가에서 마음만 모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는 장애인 유형 중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그룹일 뿐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노동시간이 급히 짧은 경우가 많아서
아주 적은 급여로 소득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소외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동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 활동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통계 앞에 도표를 보시지만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 한 1,300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정신장애인은 한 명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1,300명은 중복장애인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신장애인은 제외됐을까요? 이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조사표에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표에 하면 신체 장애인은 180점을 배정해 놨습니다. 발달 장애는 38점을 배정해 놨습니다. 정신장애는 32점인데 종합조사표에서 정신장애는 배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특성을 모르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법 제정할 때 제가 가족 대표로 참가했습니다만 정신장애인은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장애인 관리과 담당이 아니다 해서 어쨌든 그래서 사실 당사자 돌발 공격 자해성이 20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입원 치료 필요한 항목을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정신장애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음성증상으로 자기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가족들이 직접 돌봐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은 기초수급자가 많아 병들고 힘들어도 검정적 이유로 다른 사람 도움이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점수 42점 이상 초과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신장애인은 42점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신장애인들은 활동 지원 서비스는 그름이 떡입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오직 정신장애인만 이러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장애 특성이 맞는 종합조사표 제정 부탁드립니다. 정신장애인에도 돌봄 급여를 요청합니다. 재정 문제로 발달장애인 부모처럼 모든 가정에 돌봄 가정 제공이 어렵다면 생계를 위해서 자녀도에 매우 어려운 가정에는 보건복지에서 심사해서 돌봄 급여를 요청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통계 자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통계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진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가 앙진제도가 전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래 방문이 어려운 정신질환자, 사회적 고립 상태, 약물 중단, 위험하는 환자에게 앙진제도가 도입할 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이 어려운 정신질환 당사자를 위한 앙진제도로 시범 도입하여 효과 검증 후 점차 전국적 확대를 요청합니다. 비대면 진료입니다.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현병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처발 또는 응급 환자인 경우는 대면 진료가 필수적이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정기 대부분 환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성진구와 같이 정신질환 당사자도 비대면 치료가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 악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이 악법이 당사자 가족 전문가들의 5년 투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차별과 장벽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총 27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건복지부 부서 간 칸막이 현상 존재 때문에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정책국에서 관리합니다. 정신질환자는 건강정책국에서 관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활동지원서비스 이런 거는 장애인 정책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신장애인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또한 건강정책국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또한 신경을 안 씁니다. 따라서 담당 부처는 부서 간 업무 조정을 명확하게 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정 요청합니다. 예산입니다. 지금 시설 센터에 4,500억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인지도 2024년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인지도를 조사했는데 우리 당사자가 가족이 프로그램 이용한 것은 2.7%밖에 안 됩니다. 인지도와 이용 경우에 매우 낮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8조 단체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이행 부탁드립니다. 지역건강 예산 1%만 시장경제 도입을 통해서 예산 배분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예산 적극적 반영을 요청합니다. 재활시설 환경 하기 위해서 74억 증액했습니다. 전국민 마음건강 사업 539억 증액했습니다. 물론 전국민 마음건강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이 예산 배정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이라도 우리 배정한다면 우리 당사자와 동료 조연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페이지도 제가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또 요청해서 제가 추가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조현병 관련 편견 해소 노력입니다. 편견 발생 근본 원인은 교육과 정보 부족과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반복입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도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 1월 달에 언론 보도 가이드 강화라는 법을 개정하였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문화될 수 있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학교 직장교육 관련 개선 요항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1회 장애인 인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내용이 신체 발달 장애인 위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 특성을 모르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들이 무슨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강하게 위한 제안 요청입니다. 2025년 자살 예방 홍보 예산이 31억입니다. 정보질환 예산은 제로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인권위에서 인식개척 활동을 위해서 심의에서 4년 연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도 국가인권위에서 멀어졌습니다. 정부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족들의 제안을 말씀해 주시고 폭넓게 정신건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가족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신 배점태 회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